자, 이번 시간은 21년도 국가 국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1번 문제는 시장 실패 원인 물어봤죠. 뭐 반대말은 시장 실패가 아니니까 정부 실패겠지. 답은 쉬워요. 3번. 시장은 재화를 만드는 곳이야. 공공재, 공유재, 요금제, 민간재 같은 것들. 이런 재화를 잘 못 만들었을 때가 뭐다? 시장 실패입니다. 이제 공공재는 아예 못 만들 거고요. 요금제는 민간이 만들어버리면 자연 독점이 나올 거고, 공유제를 민간에 맡겨버리면 고갈의 문제가 나올 거고, 민간제는 원래 민간제야 원래 시장이 하는 건데, 불완전 경쟁이라든지 독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할 겁니다. 반면에 독점이기 때문에 또는 성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심리상의 비효율성은 정부 실패입니다. 답은 3번이죠. 뭐 두 문자도 있잖아. 공자외 부정해가지고. 외웠는데 이건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목표입니다. 목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물어봤죠. 목표는요, 조직의 존재 이유예요. 이 목표를 기준으로 대안을 만들 거고, 이 목표를 기준으로 집행이나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 이 목표를 바탕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구조나 과정 같은 게 설계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목표는 또 분업의 원리라기보다는 조정이나 통합의 원리예요.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야. 이제 목표가 동기 유발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목표를 통해서 일체감을 느낀다면은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이 목표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러니까 이것 통해서 구조나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가 되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또 이 목표라는 건 미래 바람직한 상태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조직의 방향이라든지 미래 바람직한 상태니까 이런 걸 제시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목표가 조직의 존재 이유죠. 답은 4번이겠죠. 근거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행정 안 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개념 준 다음에 제목을 물어봤죠. 이거는 네트워크 조직이잖아. 핵심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다른 조직과 협력해서 같이 하겠다. 네트워크예요. 매트릭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가 횡으로, 그 다음에 종으로 섞여 있는 거죠. 이중 구조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크포스와 프로젝트 팀은요, 둘 다 이제 그 탈관료제에 가까운데, 자, 조직이 있어. 기존의 기능 구조야. 한 부서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부서별로 사람이 모여, 대표자가 모여서 사람이 모인 거야. 요 문제 해결하고 원상 복귀하는 게 바로 테스크포스, 임시 작업단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모인 거고, 그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해체되고, 원조직에서 이탈한 게 아니라 조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만 모여서 그 문제 해결하고 돌아가는 게 테스크포스라면은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터진다면요. 아예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조직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파견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임을 시켜요. 이 친구들한테 그 일을 계속 맡기는 게 바로 연구사업팀이야. 그래서 둘이 비교됐을 때 얘가 인적이라면은 얘는 물적이고 얘가 단기 시각이라면 얘는 좀 더 장기 시각이고요. 특정 한 가지 일만 하고 해체되려고 돌아가는 거라면은 얘는 그 일이 끝나면 다른 일 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삭복 얘는 원래 파견이야. 임시로 들어간 다음에 원상 복귀하는 거라면 얘는 원칙적으로 여기를 탈퇴한 다음에 전임직으로 지냈다가 아마 요게 끝난다면은 다시 원상 복귀할 수 있겠죠. 그 얘기가 바로 테스크포스와 프로젝트 팀의 구별이다. 제가 배울 땐 반대로 배웠는데 요새는 테스크포스가 임시작업단, 프로젝트 팀이 연구사업팀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번입니다. 뭐 계속 나옵니다. 내부인가 외부인가, 행정부 아닌가 바뀐가 그 얘기자. 외부 찾는 거니까 행안부는 행정부 아니니까 내부예요. 국회니까 외부가 되고 기재부도 행정부 아니니까 내부야. 국민들이 하는 거야. 특히 소송은 법원에 해요. 행정심판이란 얘기 달라지겠지만 소송은 법원에 하는 거니까 외부가 될 거고요. 국무총리니까 행정부 안에 있는 거니까 내부일 거고요.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단체니까 외부겠죠. 중앙행정기관장도 행정부 안에 있는 거니까 내부일 거고요. 언론은 당연히 외부겠죠. 외부가 될 겁니다. 워낙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계속 물어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너무 쉬운 문제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치권을 물어봤네요. 자, 헌법에는 자치권을 주고 있습니다. 입법 뭐 제한은 자치권. 근데 헌법에 뭐라 써놨냐면 자,
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위임이 필요 없어. 법령만 위반하지 않는다면은 자치단체 조례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방자치법은 역시 법령의 범위 아닌데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해요. 다시 할게. 원칙은 위임이 필요 없어. 법령의 범위 아니야. 법령의 범위 아닌데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해요. 뭐 구체적이냐 포괄적이냐 물어본다면 포괄적 위임만 있으면 된다고 행정법에서 배웠거든요. 어쨌든 그건 행정법의 문제고 자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보시면은 보다시피 주민의 복지, 그 다음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또 조례를 위반하면은 과태료인데 나는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꿀 줄 알았거든요. 이 금액 자체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요 금액을 바꿨네요. 저는 이 금액보다는 이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꿀 것 같았는데 지방자치법에 벌칙을 정할 수 있는 건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벌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도 지방채 발행할 수 있어요. 따로 법률인데 그게 지방지정법이에요. 지방지정법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행안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고 이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회 의결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자, 어쨌든 금액을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근평의 오류 잘 나오죠. 제일 먼저 일관적 오류. 이건 뭐야? 항상 후하게, 항상 박하게, 항상 중간으로 주는 겁니다. 그치? 반대말은 총계 오류인데, 비일관적 오류인데, 어쨌든 일관 오류는 분포상의 착오니까 강제 조심의 선택법이 아니라 배분법이에요. 헤일로 오차가 강제 선택법, 이런 분포상의 착오는 강제 배분법이야. 근접 효과는 모든 걸 다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특히 각 전체를 뭐 기간을 전체를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첫머리 효과나 막바지 효과, 초기업적이나 최근 업적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는 중요사건 기록법, 독립된 평정센터를 운영하는 방법, 걔가 매번 기록할 거니까, 그다음에 매번 기록하고 평가받는 엠비오 방식, 세 가지가 해결책이에요. 근접 효과의 방지책은 중요사건 기록법, 독립된 평정센터의 운영, 그 다음에 목표관리라는 엠비오 기법, 이 세 가지가 해결책입니다. 관대와 경향은요, 후하게 주는 거잖아. 후하게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비공식 집단의 유대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공개해버리면은 더 후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 공개해버리면은 내가 몇 점 받은 건 알잖아. 갈등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후하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되면 오히려 더 관대와 경향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역시 해결책은 뭐 비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강제 배분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연쇄 효과는 앞의 요소가 뒤의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야. 평정 요소끼리 영향을 받는 거예요. 논리성으로 아무 논리성이 없는데 또는 내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게 연쇄 효과입니다. 도표식에서 잘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A 요소가 B 요소에 또는 B 요소가 C 요소에 영향을 주니까 요소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그치? 보다시피 다시 말해서 평가자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잘못 말했습니다. 자, 봐. 내가 A란 요소를 가란 사람을 A란 요소를 가지고 평가했어. 근데 A를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A를 되게 우대하는, 내가 중시하는 요소예요. 얘한테 아주 좋은 등급을 준 거야. 근데 바로 뒤에 B 나오고 뒤에 C 나와요. 사람별 평가다 보니까 A 요소, B 요소, C 요소를 동시에 평가하는 거잖아. 이러니까 A가 B에, B가 C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A란 요소만 가지고 가란 사람, 나란 사람, 다란 사람, 라라는 사람 평가해 버리는 거야. 이래 버리면은 A가 다 끝난 다음에 B가 나오기 때문에 저번에 가란 사람한테 A를 내가 뭐 줬나 기억을 못 하거든요. 바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평가자별로 해버리면은 A 요소, B 요소, C 요소, D 요소, 요소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요소가 영향을 주는데
하나 요소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가해 버리면은 이런 A 요소가 B 요소에 영향을 주진 못하겠죠. 대신에 이제 뭐가 문제다? 앞에 있는 가란 사람과 나란 사람 또는 다란 사람이 상대에 비교되다 보니까 대상자 간 비교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뒤와 평가될 수 있을 거니까요. 다시 할게요. 연쇄 효과가 뭐라고? 요소끼리 영향을 주는 거야. 내가 제일 중시한 요소 또는 앞에 요소가 뒤에 요소에 영향을 준다는 소리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람을 가지고 요소를 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 요소 가지고 사람을 다 평가한 다음에 다 끝낸 다음에 B라는 요소를 들이대는 거야. 그래 버리면 내가 아까 가라는 사람한테 이 요소에 몇 점을 줬는지 기억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A가 B에 영향을 주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평가자별이 아니라 요소별로 평정한다면은 또는 종이를 요소별로 다르게 평정한다면은 안 보이니까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연쇄효과 해결책은 강제 선택법이에요. 배분법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답은 쉬웠을 겁니다. 공개해버리면 관대와 경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7번입니다. 테일러 이론이네요. 고전 이론이야. 고전 이론. 자, 여태까지는 관리자 개념이 안 나왔어요. 물주하고 장인이 있는데 물주가 공장과 돈을 댄다면은 장인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치? 물건이 잘못 만들어지면 장인의 탓인 거야. 그리고 이 물주가 장인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기계화되다 보니까 이 장인들이 기계를 파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안 되겠죠? 이러니까 드디어 테일러가 관리자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와요. 이 관리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최고의 방법을, 일하는 방법을 만드는 사람이야. 이 방법을 통해서 노동자에게 일을 가르치고 노동자는 이 방법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생산성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지겠죠? 이 생산성을 내가 너한테 성과급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산성만 좋아진다면은 노도 이득이고 사도 이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와 사 있죠. 그래서 관리자와 노동자를 분리한 다음에 관리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노동자가 최고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게 그 기법을 만드는 사람. 노동자는 여기에 맞게 일하는 사람. 그 생산성이 좋아졌을 때 이거를 서로 나눠 갖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관리자는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노사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합리 경제인이야. 사도 이윤을 추구하고 노도 물리적 가치라는 돈을 추구합니다. 서로 교환할 수 있겠죠. 2번 틀렸죠. 사회욕구가 아니라 물질 가치란 말이에요. 사회욕구 강조하는 건 인간관계론입니다. 답은 쉬웠죠. 그 다음에 업무와 인력을 결합하는 것은 노동자 역할이 아니라 누구 역할이다? 관리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직의 생산성이 안 나온 이유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관리자가 노동자가 일하는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관리자는 최고의 방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걸 위해서 인류 직공이 어떻게 행동하고 일하는지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인류 직공의 노동 방법을 알아내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요. 이걸 기본급으로 하고 이거보다 더했을 때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준다는 겁니다. 맞죠?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인류 노동자의 동작 연구, 행동하는 시간 연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테일러 아저씨. 답은 2번입니다.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또 대놓고 비교했죠. 둘의 공통점은 방향 잡기야. 정부 역할은 노젓는 게 아니라 방향 잡기야. 다만 방향 잡는 방법은 달라요. 신공공관리는 그냥 정부가 방향을 잡았지 일방적으로. 유거버넌스는 정부가 잡는 건 맞지만 참여시켜서 같이 잡겠죠. 어쨌든 공통점은 노젓는 게 아니라 방향 잡기야. 2번 틀렸어.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고요. 공동체주의가 뉴거버넌스야. 신공공관리는 가격과 경쟁이에요. 여기는 신뢰고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는 공동체 네트워크야. 그 다음에 시장은 누구다? 신공공관리가 될 거고요. 다시 유거버넌스가 공동체 네트워크라면 얘는 시장이 될 겁니다. 옳은 거니까 1번이 옳고 이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왔죠. 쉽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이 문제 물어봤네요. 로이 문제. 로이는 구성, 배분, 규제, 재분배잖아요. 그지?
규제 배분 재분배는 웬만큼 다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구성이 추가됩니다. 64년도에 세 가지를 말하고 64년도 맞죠? 72년도에 뭐가 들어온다? 구성이 들어옵니다. 로이는 규제 정책을 키워드를 강제력을 특징으로 잡았어요. 한 집단을 희생해서 다른 집단한테 이득을 주는 거야. 특정에게 이득이 되지만 다른 특정인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규제 정책의 포인트는 다원주의고 강제력이 포인트예요. 강제력. 기억은 맞습니다. 이유는 조심해야 돼요. 자, 농민 피해 지원했다. 이게 재분배인가 분배인가는 갈라질 수 있어요. 재분배인가 분배인가는 반면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은 분배 정책 맞아. 희소한 자원을 중소기업에 보조금 나눠줄 거니까요. 반면에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은 재분배로 봐야 돼요. 사회보장 같은 것들은 재분배로. 그다음에 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농민 피해 지원인데 약자인 농민한테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강자한테 뺏어서 넘겨주겠다. 이런 의미란 재분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물건,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면은 이거는 무슨 정책이다? 배분 정책이야. 근데 걔 뉘앙스상 피해 지원이니까 어떤 생산으로 준 게 아니라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면은 이득을 본 가진 자한테 걷어가지고 피해를 본 농민한테 준다. 이런 의미랑 재분배 가깝겠죠. 그래서 무조건 농민한테 준다고 해서 배분 재분배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 주냐 그 얘기야. 어떤 물건의 생산을 위해 준다면 배분 정책이고 그게 아니라 층을 지고 약자다 보니까 우대해줘서 좀 걷어서 준다면 이건 재분배겠죠. 어쨌든 설사 이게 헷갈리더라도 사회보장은 재분배로 잡아야 돼. 이걸 분배로 잡아버리면 우리는 복지정책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하겠습니다. 자, 디귿은 맞죠? 재분배는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소득 이전이 목적입니다. 이러니까 아래 위에 계급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농민 피해 지원도 소득 이전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 목적인 건지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라면 배분 그게 아니라 소득의 이전이 목적이라면 재분배입니다. 이거는 디귿은 맞습니다. 자, 리을 봐보세요. 저소득을 위한 아래 위로 갈라졌지 근로장려금 재분배 맞아요. 영세민도 마찬가지야. 층을 가른다 명세민한테 줄 거니까 재분배 맞지만 이거는 보조금입니다. 연구 보조금이잖아 지금. 연구개발의 특구 지원은 연구 보조금 준 거니까 이건 배분 정책이야. 얘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어떤 산물 어떤 걸 개발하기 위해 준 거잖아 지금 보조금으로. 이건 배분 정책입니다. 자, 구성정책은 국민과 관련이 없죠. 선거구라든지 정부기구 신설이라든지 공무원의 보수라든지 그 얘기야. 그래서 대외와 무관하게 대내 정책이다. 게임하기 전에 어떻게 게임을 할 것인가 룰을 만든 정책이다. 국정 운영과 관련돼 있다. 정당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로이의 말이에요. 맞았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 미음입니다. 2번이고요.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예산제도네요. 자, 국회는 삭감과 폐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비목이나 증액을 할 때는 반드시 정부 동의가 필요해요. 정부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상 독립기관, 국회, 법원, 헌재, 중선이 이 예산도 기재부가 편성해요. 얘네들이 요구한 예산을 정부가 삭감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 국회가 아니다. 국무회의에서 그지? 국회 사무총장이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선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을.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라는 것. 감사원도 마찬가지야. 조직은 행정부 안에 있지만 직무상 독립이다 보니까 재정상 독립이에요. 감사원의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니라 감사원장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돼요. 의견만 듣고 감액하면 돼요. 됐지? 어쨌든 독립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원조차도 이렇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라는 것.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지 삭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이 먼저입니다. 작년도 결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끝내야 돼요. 그리고 올해 정기국회에는 뭘 해야 돼?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돼요. 그래서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가 아니라 개회 전,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회하잖아요. 그럼 8월 30일까지는 끝내주라는 소리입니다. 됐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는 끝내줘라. 그래서 이거 정기국회 폐회로 바꾸니까 조심하시고 개회 전까지다. 심의 의결 완료해라. 결산이 먼저다.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9년도 구급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